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혼란한 전국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죠. 네, 혼란한 상황 속에 환율 흐름과 경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자문교수 장재철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또 시장이 진짜 시시각각마다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낙폭을 좀 줄이나 싶던 또 지수들이 또 이렇게 낙폭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요. 환율은 현재로서는 일단 1,430원은 당국이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1,430원 턱 밑까지 왔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외환시장 상황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센티멘트라고 그럴까요? 예.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리고 특히 탄핵 아니면 또 계엄 이후에 그 해외 IB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환 시장이고요. 네. 그게 달러 원 환율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엄 사태 이전에 달러 원 환율이 이미 1,400원을 넘었었죠. 그랬죠. 1,402원, 2원 정도 하다가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1,410원 중반에 이제 걸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에서의 탄핵안 부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커지면서 주말에 이제 1,420원대를 넘어왔고요. 이번 주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주요 IB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시아금리 그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 혼란이 계속해서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 환율이 더 급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달러 원 환율의 그 레벨이 우리 이런 사태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뉴 노멀이다 이런 얘기가 네네. 있으면서 달러 원 환율의 레벨이 1,400원대 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좀 부진하면서 무역 수지가 좀 줄을 것이다. 그리고 성장세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좀 부진할 것이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불려지는 개인 투자자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또 해외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렸었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달러 원 환율을 높였었는데 사실 이러한 환율은 가격이고 가격은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기대 중에서 트럼프 2.0에서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 내수 부진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 그리고 내년도와 후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으로 전망을 했잖아요. 한국은행이. 이러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그런 환경에 더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진다고 하면 달러 원 환율의 레벨, 수준이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무리인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 이전에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에 있다가 지금 1,420원대 후반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그런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한 건 아니더라도 요 정도 레벨을 우리가 이번 정치 리스크에 따른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 생각은 1,400원 이상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달러 원 환율이 1,45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도 그렇게 무리한 전망 아니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관세 트럼프 2.0의 대중국 관세가 어느 정도 부과될지 모르지만 지금 IB들이 전망하는 거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가 현실화되면 위안화 환율이 약세가 될 거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7.27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달러당 이게 7.7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약 한 6% 정도의 절하입니다. 달러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원화도 그동안의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성을 감안을 하면 반만 따라간더라도 3%잖아요. 3% 약세가 된다고 하면
1,450원을 훨씬 넘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변동성이 불가피한 그런 장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아서는 1,450원 정도에서 멈출 수 있는 환율이라면 정말 다행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속도라면 뭐 하루 이틀만 해도 갈 수 있는 게 1,450원인데 네. 문제는 이제 올라갔다가 네. 얼마나 빨리 내려올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예. 우리 뭐 S&P도 그렇고 여러 이제 전방기관이나 아니면 IB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중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예. 심화되느냐.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시장의 영향 또 환율에 대한 영향은 이 불확실성의 기간이랑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의 시기가 이제 기간이 최소한 짧아졌으면 싶은 거는 마음일 텐데 맞습니다. 그 바람처럼 저쪽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돌아갈는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지금 여기 우리 금융시장이 어쨌거나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금융당국이 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금융지주 수장들을 소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했는데 아직 모이지는 않으신 거죠? 아마 오늘 모이신다고요? 지금 제 생각에 이 정도 같으면 아마 시중은행 딜러들은 투기적인 어떤 달러 롱플레이는 뭐 안 할 것 같은데 일종의 당국에서 좀 자제하라는 어떤 그것도 있을 것이고 또 딜러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암만 돈이 좋지만 여기서 무슨 뭐 1,500원, 2,000원 간다고 배팅하는 것도 그거 할 텐데 지금 모이면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박사님?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일 먼저 걱정하겠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질 거로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자금 수요가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위험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외화 자산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원화로 모든 자산에 환산하면은, 대해서도 네?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위험 가중치를 두거든요. 예. 뭐 아무리 위험 가중치.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외화 자산의 위험 가중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산 건전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BIS, 그 국제결제은행이 얘기해주는 그 자산 건전성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위험 자산이 커지게 되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 위험 자산이 점점 커지니까 분모가 위험 자산인데 그런 경우에 소위 말해서 자산 건전성이 나빠진다고 하면 또 금융기관은 대출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출을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에서 취약 부분인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쪽은 먼저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보도에 보니까 제가 분석은 안 했지만은 달러 원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이러한 자산 건전성 지표들이 0.02%포인트 내려온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100원이 올라간다. 그러면 0.2%포인트가 내려오겠죠.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자산 건전성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은행들의 평균이 13.3%예요. 예. 그래서 100원 올라가 봤자 0.2%포인트 내려오니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뭐 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유는 있습니다. 뭐 크게 우려할 그건 아니네요. 예, 그래서 현 수준에서 환율 변동성이 아주 크게 변하지 않는 한 큰 우려는 없지만 우리 정책 당국이나 금융 당국은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모인다는 점이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모인다. 그렇죠. 그리고
뭐 12월 3일 이후부터도 우리 그 경제 장관들이 계속 뭐 증환펀드라든지 네. 또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한국은행에 예. 이러한 조치들을 내놓는 것 자체도 시장 안정에는 충분히 기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단론 환율이 이제 급등하면서 산업계에서도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또 수입하는 게 많잖아요. 이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으로 좀 외국에서 봤을 때는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담보율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면 건설업계가 좀 어려워지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건설업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연속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환율 변동성이 시작이 되면 결국은 수입 가격에 영향을 받을 그렇죠. 거고요. 네, 수입 그렇죠.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니까는 물론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네. 여태까지 또 우리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 시장에서 센티멘트 나쁘게 해줬던 게 공사비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원자재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 계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환율 변동성에 의해서 직접적인 타격은 없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고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 이건 분명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런 점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참 옛날에는 이 환율 오르면은 수출 기업들이 환차익이 난다 이런 소리를 뭐 책에서도 배우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된 지가 꽤 오래된 게 직접 그거 사업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완전 환율 좀 올랐다 싶으면은 저쪽에서부터 얘기한답니다. 너 저 환율 올라서 얼마 이득 생기잖아. 아, 깎아줘. 이렇게 나와서 남는 게 없대요. 네네. 반면에 올라가면 이거 뭐 수입품 가격 다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공사비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고 환율 올라서 좋을 만한 분들이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달러 베이스로 코인 투자하신 분들 뭐 이 정도네요. 그렇죠. 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수가 지금 안 좋아질 수 있다 하는 말씀. 또 아까 은행 입장에서는 BIS 비율도 말씀하셨지만 여유는 있지만 아무래도 대출에 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 이 내수 수출할 것 없이 실물 경제 타격이 상당해 보입니다. 지금 불가피할 거로 예상이 불가피하다.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미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쭉 우리 경제 자료들을 보면 소비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심리. 네.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증시와 상당히 연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안 좋거나 주가가 빠지게 되면 심리가 악화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난번 2016년의 그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 심리, 소비 심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예. 네. 12월 달에 이제 탄핵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헌재에서 인용이 될 때까지 소비 심리는 계속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가 빠지니까 소매 판매도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뭐 지금 우리가 연말이잖아요. 특히 예. 연말에 예. 연말 특수를 많이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지금 뭐 취소가 된다든지 불확실해지면 그만큼 소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소비 심리뿐만 아니라 2016년도의 경우에 보면 기업 경기 지수에서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도 계속 빠집니다. 전망 지수도. 언제 이게 회복이 되냐면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그 다음에 소비 심리도 기업 심리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그런 면에서 빨리 종결이 되는 것이 경제 면에서나 시장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러면 이제 뭐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연말 내수 소비로 뭔가 실적 증가를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갑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그러면은 내수 자체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매출 타격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뭐 소매나 유통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소요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만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또 계엄이라는 사태까지 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 여행 자제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은 뭐 유통뿐만 아니라 면세점이라든지 항공, 운수 이런 부분까지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환율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이 글로벌 달러는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 주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한데. 달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볼 때는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많이 봐야 되니까요. 예, 이코노미 그렇죠. 입장에서 예. 보면 미국 경기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미국 경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좋다는 이 상황은 내년에도 유효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2.0의 가장 큰 그 경제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감세와 규제 완화입니다. 예. 이거 자체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일부에서는 관세가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올해 너무 고성장을 하니까 2.8%니까 내년도 한 2.2% 정도 성장 예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성장률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그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얘기는 펀더멘탈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지수가 지금 뭐 106, 107에서 지금 105까지 내려왔지만 이것이 급격히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달러의 강세, 상대적 강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또 펀더멘털에서 중요한 것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만큼 내릴 것이냐. 네. 뭐 몇 달 전만 해더라도 내년에 4번 내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은 뭐 2번 내리면 충분히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예. 네. 반면에 유럽이나 다른 경제들은 미국보다 성장세가 약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또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달러 강세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아직도 지금 이번 주에 있을 그 22에서 또 50bp 비컷 할 수 있겠다 하는 네. 예상도 있고. 네네. 지금 뭐 1유로당 1.0556, 뭐 0560 정도의 1.0560 달러 정도인데 이게 1대1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네. 아까 위안은 약세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보셨고. 네네. 달러 강세가 쉽게 달러 강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뷰는 주셨는데 N은요? 이게 지금 완전히 격차. 미국은 이제 어쨌거나 빠르든 내리든 내릴 거고 금리. 네네. 일본은 어쨌거나 올리고. 일찍 하든 뭐 하든 올릴 거고. 그렇죠. N은요? N은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본 펀더멘탈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펀더멘탈이. 그렇죠. 소비가 좋아지고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고 네. 있어요. 또 설비 투자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피했고 그 결과는 정책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미국과 일본 간의 정책금리 차이가 줄어든다고 하면 시장금리 차이가 줄어든다고 하면 엔화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엔화는 강세가 될 예, 수밖에 없다. 엔화는 지금보다 좀 강세가 될 가능성이 크고 유로화는 약세가 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유로 달러 환율을 쭉 본다고 하더라도 이 페리티가 잘 깨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유로화 경제가 아무리 나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대1의 관계가 깨질 정도로 유로화가 약해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강해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149.70엔인데 얘가 145엔까지 가고 네. 우리가 어떻게 틀어막아서 1,450원에서 멈춰준다면은 엔원이 또 10대 1이 되네요. 또 100엔당 1,000원이 또 돼버립니다. 네. 지금 또 950원까지 왔는데. 네. 그
어제 오후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브리핑을 했는데 뭐 지금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내년 예산안 좀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이제 당부를 한 상황인데 이거 가능할까요? 어젯밤 뉴스에 예, 보니까 야당이 또 7천억 원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적 이슈는 정치적 이슈고 정치는 국민과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야죠. 생각을 네. 하는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의 경비를 줄인다는 건 이해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감액을 우리 경기 활성화나 필요한 부분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한 것이 저는 상당히 지금 좀 개인적으로는 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9% 한국은행이 보는 겁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낮게 보지만은 그리고 내후년도 경제 성장률이 1.8%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에서 그런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경제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들이 좀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예산안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해서 내년도 경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어디 뭐 박사님의 바람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는 그건데. 예, 그러니까 보통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을 얘기하는지 얘기하는 모르겠습니다. 건지.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박사님도 하실 말씀은 많으신 것 같은데 때가 때인 만큼 완곡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지금 박사님 보시기에 미국이 어떻게 해주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3일 날 모든 기자회견 뭐 이런 걸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 2.0의 파도를 누가 앞장서서 막아갈 것인가였거든요. 지금 우리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에 있어서의 주체라든지 아니면 전략이 지금 우리가 과연 있는지 지난번에 나와서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탄탄한 전략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준비할 틈도 없었던 것 같고 잘 되어 있다는 느낌도 사실 받지는 못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예.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시간을 주는 게 더 뭐 제일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쪽이랑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안정이 될 때까지 네. 내년 뭐 2월, 3월이라도 그때까지 좀 우리한테 시간을 주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잘 대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협상 결과가 서로한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